북풍한설이 몰아치는 한양도성의 밤은 그야말로 얼어붙은 묵화 한 폭과 같았으니 남산 너머에서 불어오는 칼바람은 기와 지붕을 핥히며 울부짖고 대지를 덮은 백설은 모든 생명에 온기를 집어삼킬 듯이 사납게 흩날리고 있었다. 도성 안에서도 으뜸가는 명당에 자리 잡은 최판서댁의 육중한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으나 담장 너머로 흘러나오는 서늘한 기운은 집안의 평온함과는 거리가 먼 모종의 불길한 전조를 품고 있는 듯했다. 안채의 깊숙한 방 안에서 정실부인 윤 씨는 가느다란 숨을 몰아쉬며 화로의 불씨가 꺼져가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는데 그녀의 창백한 안색은 창호지 틈으로 스며드는 달빛보다도 더 시리고 애달파 보였다. 명문가 중에 명문가인 파평윤 씨 가문의 금지오겹으로 태어나 자랄 때만 해도 그녀의 앞날에 이토록 모진 풍파가 닥칠 줄은 꿈에도 몰랐으나 가문의 몰락과 함께 정략 결혼의 희생양이 된 현실은 가혹하기만 했다. 최 판서의 정실로 들어와 가문을 지키기 위해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아비의 마음은 이미 오래전부터 안채가 아닌 화려하게 꾸며진 서별체의 첩 조 씨에게로 기울어 있었으니 윤 씨에게 남은 것은 오직 얼음장 같은 방바닥과 무너진 자존심뿐이었다. 조 씨는 본래 시장 바닥을 전전하던 비천한 신분이었으나 그 교활한 지략과 남자를 홀리는 요염한 자태로 집안의 권세를 한 손에 움켜쥐었으니 안채의 주인인 윤 씨를 업신여기는 그 오만함이 하늘을 찔렀다. 어느 날 아침 찬바람을 뚫고 안채를 찾은 조 씨는 화려한 비단옷을 휘감은 채 윤 씨의 앞에 서서 비웃음을 머금으며 말하기를 부인께서 이토록 검소하게 지내시니 가문의 위신이 서지 않는구려 제가 이번에 대감께 청하여 진귀한 보석을 얻었으니 조금 나누어 드릴까 합니다. 라고 내뱉었다. 윤 씨는 조 씨의 파렴치한 언사에 모멸감을 느꼈으나 입술을 꽉 깨물며 분노를 억눌렀으니 이는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으려는 그녀의 마지막 남은 긍지였으며 조 씨의 도발에 휘말려 천박한 다툼을 벌이고 싶지 않은 고결한 기품 때문이기도 했다. 그러나 조 씨의 욕심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고 그녀는 윤 씨를 완전히 몰아내고 자신이 안채의 주인이 되기 위해 더욱 대담하고 잔인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으니 집안에는 보이지 않는 검은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우고 있었다. 시어머니인 노부인마저 조 씨의 가머니설에 속아 넘어가 윤 씨를 냉대하기 시작하자 안채의 공기는 숨이 막힐 정도로 무겁고 차가워졌으며 하인들조차 세도가 당당한 조 씨의 눈치를 보느라 정실 부인인 윤 씨의 부름에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다. 윤 씨는 홀로 방 안에서 바느질을 하며 흐르는 눈물을 닦아냈고 가슴 속에는 억울함이 응어리져 피멍이 들었으나 어느 누구에게도 이 고통을 털어놓을 수 없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으니 그녀의 처지는 마치 폭풍우 속에 위태롭게 매달린 낙엽과 같았다. 지아비인 최 판서는 조정의 일로 바쁘다는 핑계로 안채의 발길을 끄는 지 오래였고 가끔 들릴 때조차 조 씨의 말만 믿고 윤 씨를 꾸짖기 일쑤였으니 부부 사이의 정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멀어져 버렸다. 그러던 어느 깊은 밤 조 씨는 자신의 방에서 신복인 하인과 은밀히 속닥거리며 드디어 때가 왔으니 이번 기회에 저 눈엣가시 같은 정실을 완전히 뽑아버려야겠다고 다짐하며 사악한 미소를 지었으니 그녀의 계획은 윤 씨에게 가문의 보물을 훔쳤다는 누명을 씌우는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은 발칵 뒤집혔고 최 판서의 서재에 보관되어 있던 가문의 보험과 진귀한 서책들이 사라졌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갔으며 조 씨는 기회를 놓칠세라 안채의 벽장 속에서 그 물건들이 발견되었다고 거짓 증언을 하며 울부짖었다. 최 판서는 불같이 화를 내며 안채로 들이닥쳤고 윤 씨의 결백을 주장하는 가녀린 외침은 분노에 찬 그의 고함에 묻혀 허공으로 흩어져 버렸으니
억울한 누명을 쓴 윤 씨의 눈앞은 캄캄하기만 했다. 조 씨는 짐짓 안타까운 척하며 대감 부인께서 어찌 그런 일을 하셨겠습니까마는 물증이 이토록 명백하니 가문의 법도를 바로 세우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부추기며 최 판서의 대가 귀에 대고 독을 내뿜듯 달콤하고도 치명적인 말을 속삭였다. 윤 씨는 차가운 마당에 무릎을 꿇린 채 문중 어른들이 모인 자리에서 온갖 수모와 멸시를 당해야 했으며 그녀의 진심 어린 호소는 조 씨의 치밀한 조작 앞에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으니 비로소 그녀는 자신이 거대한 함정에 빠졌음을 깨닫고 절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졌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토록 청렴하게 살아온 나에게 어찌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윤 씨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가슴을 쳤으나 돌아오는 것은 매서운 겨울 바람의 조소와 조 씨의 승리감에 도취한 차가운 눈빛뿐이었다. 결국 최 판서는 가문의 수치를 씻어야 한다는 명목하에 윤 씨를 정실의 지위에서 패하고 별채로 유폐하라는 명을 내렸으니 이는 사실상 그녀의 목숨줄을 끊는 것과 다름없는 가혹한 처사였으며 조 씨는 마침내 안채를 차지하게 되었다는 기쁨에 남몰래 춤이라도 출 기세였다. 윤 씨는 아무런 짐도 챙기지 못한 채 하인들의 손에 끌려가듯 안채를 나섰고 조 씨는 안채 문간에 서서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부인 이제는 편히 쉬시구려. 안채 걱정은 제가 다 알아서 할 터이니라고 조소 섞인 작별 인사를 건넸다. 이 사건은 평온하던 집안의 질서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고 정실과 첩의 위치가 뒤바뀌는 천인공노할 비극의 시작이 되었으니 한양 도성 전체가 이 기이하고도 슬픈 소문으로 들썩해지기 시작했다. 별채로 쫓겨난 윤 씨는 끼니조차 제대로 챙겨주지 않는 조 씨의 횡포 속에 추위와 허기로 하루하루를 견뎌야 했으나 그녀의 눈동자만큼은 아직 꺼지지 않은 등불처럼 날카롭 빛나고 있었으니 이는 언젠가 반드시 자신의 결백을 밝히고 추악한 자들을 단죄하겠다는 강인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조 씨는 안채를 장악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사치를 일삼으며 가문의 재물을 탕진하기 시작했고 집안 곳곳에 자신의 수하들을 심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니 최 판서 댁은 예전의 기품은 온데간데 없고 탐욕과 비리로 가득 찬 복마전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러나 달도 차면 기우는 법이고 악행이 깊어지면 반드시 꼬리가 잡히는 것이 이치이니 윤 씨는 어둠 속에서 숨을 죽이며 반격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겨울비가 진눈깨비로 변해 내리던 날 윤 씨는 우연히 별채 근처를 지나던 어린 몸종에게서 조 씨가 밤마다 외간 남자와 서신을 주고받는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전해 듣게 되었고 이것이야말로 조 씨의 가면을 벗길 수 있는 결정적인 열쇠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자신의 비녀를 내주며 그 몸종에게 증거를 모아달라고 간곡히 부탁했고 비천한 몸종이었으나 평소 윤 씨의 인덕을 흠모해왔던 아이는 눈물을 흘리며 부인제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 악녀의 실체를 밝히겠습니다라고 맹세했다. 이 작은 약속이 훗날 거대한 폭풍이 되어 조 씨를 파멸로 이끌게 될 줄은 그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으니 고요한 별채에는 오직 윤 씨의 비장한 숨소리만이 낮게 깔리고 있었다. 집안의 권력을 독점한 조 씨의 횡포는 날이 갈수록 심해져 급기야는 문중의 제사 비용까지 가로채는 대담함을 보였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몇몇 하인들이 반발하려 했으나 조 씨는 즉시 그들을 본보기로 매질하여 쫓아내니 집안에는 공포가 만연했다. 최 판서는 조 씨의 치마폭에 쌓여 사리 분별을 못한 채 그녀가 가져다주는 달콤한 술과 향락에 취해 가문의 명성을 갉아먹고 있었으니 선조들이 읽어놓은 명문가의 위상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혼돈 속에서 윤 씨는 오직 하늘의 뜻을 기다리며 인고의 시간을 보냈고 그녀의 기도는
매일 밤 차가운 달빛을 타고 서늘한 기운을 품은 채 안채의 지붕 위를 맴돌고 있었으니 마침내 모든 것을 뒤바꿀 거대한 병고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살을 에이는 듯한 북풍이 문풍지를 거칠게 흔들며 밤새도록 통곡하는 소리를 내는 동짓달의 차가운 별채는 그야말로 산자의 무덤과도 같은 참담하고도 스산한 공간이었으니 버려진 정실 부인 윤 씨가 견뎌야 하는 고통은 필설로 다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화로의 불씨조차 사그라진 지 오래인 냉골 바닥에서 그녀는 얇고해진 무명, 이불 하나에 의지한 채 뼈속까지 스며드는 혹한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으며 갈라진 창살 틈으로 스며드는 서리빨 같은 달빛만이 그녀의 창백하고도 수척해진 얼굴을 창백하게 비추고 있었다. 한때 가문의 안주인으로서 호령하던 그 고결한 기품은 억울한 누명과 지독한 굶주림 속에서 서서히 깎여나가고 있었으나 윤 씨의 맑고 깊은 눈동자만큼은 결코 흔들림 없이 어둠 속을 형형하게 응시하고 있었으니 그것은 부러질지언정 결코 굽히지 않겠다는 뼈대 있는 사대부 여인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매일 아침 안채에서 들려오는 시끌벅적하고도 화려한 웃음소리는 얼어붙은 윤 씨의 가슴을 후벼 파는 비수와도 같았으니 그것은 안채를 완벽하게 장악한 간악한 첩조씨가 매일같이 벌이는 사치스럽고 방탕한 연회의 소음이었으며 고기 굽는 노린내와 짙은 분향이 바람을 타고 별채까지 흘러올 때면 구역질이 날 지경이었다. 윤 씨는 허기로 인해 속이 틀리는 고통 속에서도 눈을 지그시 감고 입술을 피가 나도록 꽉 깨물며 속으로 아 하늘이시여 어찌하여 저토록 교활하고 탐욕스러운 자가 가문의 주인이 되어 조상님이 물려주신 거룩한 터전을 더럽히게 내버려 두시나이까라며 소리 없는 피눈물을 삼켰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불행을 탓하며 주저앉기보다는 이 모든 참담한 시련이 가문을 정화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가혹한 연단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문져가는 정신을 가다듬고 또 가다듬었다. 별채의 정막을 깨고 조심스러운 발걸음 소리와 함께 낡은 문이 열리며 찬바람과 함께 들어선 이는 평소 윤 씨를 친어머니처럼 따르던 어린 몸종 전별이었으니 아이의 얼붙은 손에는 김조차 나지 않는 식은 보리주먹밥도 덩이와 멀건 시래기국이 담긴 소반이 들려 있었다. 마님 용서하시옵소서. 그 독사 같은 조신년이 주방 하인들에게 엄명을 내려 별채에는 쌀 한 톨도 주지 말라 폐악을 부리는 바람에 이것밖에 구하지 못하였사옵니다. 라며 아이는 서러운 눈물을 뚝뚝 흘리며 윤 씨의 얼음장 같은 손을 부여잡고 오열했다. 윤 씨는 거칠어진 손으로 아이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다정하게 닦아주며 울지 말거라. 전별아 비록 내 육신은 이토록 비루한 음식을 먹으나 내 영혼은 저들의 탐욕스러운 성찬보다 100배 1000배는 더 맑고 배분이 내 마음만으로도 족하다라고 온화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아이를 위로했다. 한편 따뜻한 온돌방에 비단요를 깔고 앉은 조 씨는 하루에 구운 알밤을 까먹으며 어떻게 하면 저 지독한 윤씨년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고 대감의 마음을 영원히 사로잡을 수 있을까 하는 사악한 궁리에 몰두하고 있었으니 그녀의 욕망은 끝이 없는 밑빠진 독과 같았다.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은밀히 불러들인 돌팔이 의원과 눈빛을 교환하며 내 이제 가문의 대를 잇는다는 명분으로 헛배를 불러 회임한 척을 할 터이니 자네는 대감과 노마님 앞에서 나의 맥을 짚고 아들이 틀림없다고 거짓 증언을 하라며 묵직한 은괴 주머니를 의원의 품에 안겨주었다. 의원은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연신굽신거렸고 마님 염려 마시옵소서. 제 현올림 한 번이면 온 집안이 마님의 회임 소식에 경사를 열고 춤을 출 것이옵니다. 라고 화답했으니 두
악인의 추악한 결탁은 가문을 또 다른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을 무서운 재앙의 씨앗이었다. 다음 날 아침 조 씨가 헛구역질을 하며 쓰러지는 연기를 펼치자 집안은 발칵 뒤집혔고 매수된 의원이 진맥을 한 뒤 마님께서는 가문의 대를 이을 귀한 장손을 잉타셨사옵니다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치자 늙은 최 판서와 노마님은 뛸 듯이 기뻐하며 집안의 경사라며 눈물까지 흘렸다. 최 판서는 조 씨의 손을 부여잡고 내가 그동안 자네의 공로를 몰라보았네. 이토록 귀한 핏줄을 안겨주다니. 내 오늘부터 자네를 정실의 대우로 부족함이 없게 하겠네. 라며 어리석은 맹세를 남발했고 노마님 역시 곳간의 열쇠를 조 씨에게 완전히 넘겨주며 몸조리에 만전을 기하라 당부했다. 이 소식은 바람을 타고 별채까지 전해졌고 소식을 들은 하인들은 이제 윤 씨는 완전히 끝났으며 조 씨가 진정한 이 집안의 안주인이 되었다고 수군거렸으니 조 씨의 거짓 회임 연극은 모든 이의 눈과 귀를 완벽하게 가리며 그녀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안겨주었다. 노마님은 조 씨의 회임 소식에 기고만장해져 친히 지팡이를 짚고 찬바람이 부는 별채로 행차하시어 바닥에 웅크리고 있는 윤 씨를 향해 싸늘하고도 멸시 가득한 시선을 던지며 네. 2년 가문에 들어와 대도 잊지 못하고 도둑질이나 일삼더니 이제는 서별체의 조 씨가 귀한 장손을 품었단다라며 독설을 퍼부었다. 투기심에 눈이 멀어 뱃속에 귀한 핏줄에 해를 가할까 두려우니 너는 오늘부터 반찬은 고사하고 하루 한 끼 미음만으로 연명하며 부처님께 네 죄를 씻을 기도나 올리거라며 노마님은 핏줄에 대한 맹목적인 집착으로 인륜마저 저버린 채 며느리였던 윤 씨를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하며 가혹하게 몰아세웠다. 윤 씨는 시어머니의 부당하고 모욕적인 처사 앞에서도 고개를 깊이 숙이고 어머님 명심하겠사옵니다. 부디 가문의 대가 무사히 이어지기를 저 또한 불철주야 기원하겠사옵니다라며 감정을 억누른 채 차분히 대답했으나 속으로는 저들의 무지함과 조 씨의 간악한 농간에 가문이 파멸해 가는 것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통탄하고 있었다. 조 씨의 거짓 회임을 축하하기 위해 집안에서는 매일같이 성대한 잔치가 벌어졌고 광대와 기생들이 불려와 풍악을 울리니 밖으로는 백성들이 혹한과 굶주림에 쓰러져가는 흉년임에도 최판서 댁에 담장하는 고기 굽는 연기와 술 냄새가 진동하는 진풍경이자 동시에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는 지옥도와 같았다. 조 씨는 산모의 기력을 보충한다는 핑계로 하루가 멀다 하고 전국의 진기한 산의 진미를 끌어모았고 그 과정에서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고 가문의 재산을 탕진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으니 곳간에 쌓여있던 수백 가마의 쌀과 비단들은 조 씨의 사치와 허영을 채우기 위해 무서운 속도로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러한 광란의 잔치 속에서 지아비인 최 판서는 조 씨가 따라주는 독주에 취해 가문의 기강이 무너지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태어나지도 않은 환상의 아들에게만 정신이 팔려 있었으니 그의 흐려진 눈빛은 이미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나 선비로서의 지조를 완전히 상실한 껍데기에 불과했다. 기고만장해진 조 씨는 화려한 당의를 걸치고 금비녀를 꽂은 채 거드름을 피우며 별채로 찾아와 얼어붙은 대돌 위에 서서 윤 씨를 내려다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은 채 부인 날씨가 이리 찬데 어찌 불도 떼지 않고 그리 처량하게 계십니까? 제가 대감께 아뢰어 참수치라도 좀 보내드릴까요? 라고 비아냥거렸다. 윤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채 꼿꼿한 자세로 앉아 시선을 거두고 천한 욕망으로 쌓아올린 따뜻함은 필시 그 끝이 불바다일 터이니 나는 차라리 이 차가운 냉기 속에서 내 영혼을 맑게 유지하겠네. 내년에 그 부푼 배 속에 든 것이 과연 귀한 핏줄인지 아니면 네 탐욕의 덩어리인지는 하늘이 아실 것이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조 씨는 윤 씨의 서늘하고도 뼈 있는 말에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자신의 비밀이 탄로난 것은 아닌지 섬뜩함을 느꼈으나 이내 억지 웃음을 지으며 도끼를 품은 목소리로 언제까지 그 뻣뻣한 고개가 숙여지지 않나 두고 봅시다. 이 집안에서 당신의 숨통이 끊어지는 날 내가 친히 거적대기를 덮어주리다라고 저주를 퍼붓고는 자리를 떠났다. 조 씨가 돌아간 후 윤 씨의 방에 홀로 남겨진 고요함 속에서 그녀는 품속 깊이 간직해둔 가문의 족보를 꺼내어 어루만지며 선조들의 혼이 담긴 이 귀한 가문이 어찌하여 저런 천박한 요부의 손에 노란하게 되었는가 개탄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으나 이내 그 눈물을 거두고 날카로운 결의를 다졌다. 비록 몸은 갇히고 버림받았으나 조 씨가 헛배를 부르게 하는 약재를 몰래 다려먹고 있으며 밤마다 낯선 사내의 그림자가 담장을 넘는다는 전별이의 보고를 떠올리며 윤 씨는 이 모든 기만과 추악한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어 저들을 단죄하고 가문의 기강을 바로 세울 완벽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첫 번째 단계로 그녀는 조 씨가 지어먹는 탕약의 찌꺼기를 구해오도록 전별이에게 지시했고 두 번째로 담장을 넘는 사내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달빛이 없는 금은밤을 틈타 별채의 낡은 담장 구멍을 통해 바깥의 동태를 숨죽여 감시하는 참으로 고단하고도 외로운 싸움을 홀로 시작했으니 그녀의 눈빛은 밤을 지새우는 매의 눈처럼 예리하게 빛났다. 어느 폭설이 내리는 밤, 전별이는 추위에 덜덜 떨며 주방 뒷간에서 몰래 파낸 조 씨의 탕약 찌꺼기를 치마폭에 싸서 윤 씨에게 가져왔고 윤 씨는 등잔불 아래에서 그 검고 쓴 냄새가 나는 찌꺼기들을 하나하나 흩어보며 냄새를 맡고 손가락으로 지식여보며 그 성분을 꼼꼼히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윤 씨는 친정에서 어릴 적부터 의서를 곁눈질로 읽어 약재의 성질에 밝았으니 찌꺼기 속에 섞인 독성 강한 천남성과 여로의 흔적을 발견하고는 이것은 회임한 산모가 먹는 보약이 아니라 피를 말리고 배를 인위적으로 부풀게 하는 맹독성 약재가 아니냐라며 조 씨의 무모하고도 끔찍한 사기극의 실체를 완벽하게 확신하게 되었다. 증거는 손에 쥐었으나 지금 당장 이를 밝힌다 해도 시어머니와 지아비가 조 씨의 거짓말에 완전히 눈이 멀어 있는 상태이므로 오히려 자신이 무고죄로 몰릴 것이 뻔했기에 윤 씨는 더욱 결정적이고 거부할 수 없는 파멸의 증거, 즉 조 씨와 외간 남자가 밀통하는 현장을 직접 덮쳐야만 이 지옥 같은 싸움을 끝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조 씨의 방탕함과 횡포가 극에 달할수록 집안 하인들의 불만도 서서히 골마 터지기 직전이었으니 억울하게 매를 맞고 쫓겨난 이들부터 조 씨의 사치로 인해 겨울 땔감조차 받지 못해 얼어 죽을 위기에 처한 노비들까지 모두가 속으로는 안주인 윤 씨의 어질고 따뜻했던 옛 시절을 그리워하며 분노의 칼을 갈고 있었다. 윤 씨는 이러한 집안의 흉흉한 민심을 전별이를 통해 전해 듣고는 지금 당장은 엎드려 숨죽이고 있으라. 전하거라. 조만간 하늘의 진노가 저 요부의 머리 위로 떨어질 터이니 그때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눈과 귀를 열어두고 저들의 죄상을 낱낱이 기억해두라고 은밀한 전가를 보내어 하인들의 마음을 하나로 결속시켰다. 별채의 추위는 날이 갈수록 매서워져 윤 씨의 손빠른 동상에 걸려 진물이 나고 기침은 밤새도록 멈추지 않아 피가 섞인 가래를 토해내는 지경에 이르렀으나 그녀의 가슴 속에 타오르는 거룩한 분노와 정의를 향한 갈망은 육신의 고통마저 잊게 만들 정도로 뜨겁고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거짓 회임의 달수가 차오르자 조씨 불안감은 극도에 달하여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식은땀을 흘렸고 배를 묶어 둥글게 보이게 하는 속임수도 점차 한계에 부딪히자 그녀는 이 사태를 무마하기 위해 밖에서 사내 아이를 몰래 사와서 자신의 아이로 둔갑시키려는 인면수심의 끔찍한 음모를
그 내연남과 함께 꾸미기 시작했다. 달빛이 구름에 가려 칠흑같이 어두운 밤 서별체의 뒷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검은 복면을 한 사내가 스며들어 조씨 방으로 숨어들었을 때 윤 씨는 추위로 굳어가는 몸을 이끌고 담장 틈새로 그 광경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며 사시나무 떨듯 떨리는 주먹을 꽉 쥐고 분노의 숨결을 토해냈다. 그녀는 즉시 전별이를 불러 노마님과 대감을 모시는 충직한 늙은 집사 최서방을 몰래 불러오라 명하였고 이제야말로 저들의 썩어 문드러진 환부를 도려내고 가문을 단숨에 뒤엎을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음을 직감하며 차가운 밤하늘을 향해 결전의 기도를 올렸다. 늙은 집사 최서방이 전별이의 이끌림에 따라 조심스럽게 별채로 숨어 들어왔을 때 그는 얼어 죽어가는 앙상한 모습 속에서도 형형한 안광을 뿜어내는 정실부인 윤 씨의 모습에 깊은 죄책감과 경외심을 느끼며 엎드려 마님, 소인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어찌 이리 험한 곳에서 고초를 겪고 계시나이까라며 늙은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윤 씨는 최서방의 어깨를 감싸주며 울지 마시게 최서방 가문이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했는데 내 어찌 육신의 안위를 돌보겠는가. 지금 당장 내밀히 믿을 만한 장정들을 모아 서별채 뒷문을 에워싸고 대감과 노마님을 모실 준비를 하시게 오늘 밤 저 요괴의 실체를 백일하에 드러낼 것이네라며 서리빨 같은 명령을 내렸다. 최서방은 윤 씨의 확고한 눈빛과 그간 조 씨의 폐악질에 쌓였던 분노가 폭발하며 마님 명심하겠사옵니다. 소인 목숨을 걸고 마님의 명을 받들어 이 집안의 기강을 바로잡겠사옵니다라고 맹세하며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고 윤 씨는 마침내 때가 이르렀음을 느끼며 굽은 허리를 곧게 펴고 차가운 밤바람 속으로 한 걸음을 내디뎠다. 하늘에서는 다시금 거대한 눈보라가 일기 시작하여 도성의 모든 더러움을 하얗게 덮어버릴 듯 맹렬하게 쏟아져 내렸고 최판서댁의 지붕 위로도 무거운 눈이 소리 없이 쌓여가며 폭풍 전야의 음산하고도 무거운 침묵이 안채와 서별채 사이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으니 이는 곧 다가올 거대한 피바람을 예고하는 자연의 경고였다. 서별채 방 안에서는 조 씨와 내연남이 며칠 뒤 갓난아이를 빼돌려올 계획을 세우며 음흉한 웃음을 나누고 있었고 자신들의 완벽한 사기극이 영원히 들통나지 않을 것이라 착각한 채 서로에게 술잔을 권하며 탐욕의 춤을 추고 있었으니 밖에서 점점 조여오는 심판의 올가미는 꿈에도 알지 못한 채 파멸의 나락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얼어붙은 대도를 밟고 선윤 씨의 집신 너머로 스며드는 차가운 눈송이는 오히려 그녀의 이성을 얼음장처럼 차갑고 명징하게 만들어 주었으며 이제 그녀의 앞에는 가문의 명예를 회복하고 자신의 잃어버린 존엄을 되찾기 위한 최후의 일격만이 남아 있었으니 동짓달 금은밤의 눈보라는 그녀의 처절한 복수극을 위한 장엄한 서곡으로 울려 퍼지고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몰아치는 삭풍은 마치 원귀들의 울부짖음처럼 날카롭게 허공을 가르며 한양도성의 밤을 꽁꽁 얼어붙게 만들고 있었으니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최판서 댁의 서별채 앞마당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얼음장 같은 바닥에 얇은 집신 한 짝에 의지한 채 서 있는 정실부인 윤 씨의 모습은 바람에 흔들리는 앙상한 나뭇가지처럼 위태로워 보였으나 그녀의 두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형형한 안광은 쏟아지는 폭설마저 녹여버릴 듯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육신의 고통은 이미 한계를 넘어 감각조차 무뎌진 지 오래였지만 가문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추악한 요부를 단죄하겠다는 굳은 결의는 피 속을 뜨겁게 흐르며 그녀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원동력이 되고 있었으니 참으로 처절하고도 장엄한 광경이었다. 그녀의 곁에서 사시나무 떨듯 바들바들 떨고 있는 어린 몸종 전별이는
차마 마님의 처참한 몰골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연신 흐르는 눈물을 소매 끝으로 훔쳐내며 마님 옥체가 상하실까 두렵사옵니다. 제발 방으로 들어가시옵소서라고 애원했다. 윤 씨는 시퍼렇게 얼어붙은 입술을 간신히 떼어 울먹이는 아이의 손을 꽉 쥐며 내 육신이 찢겨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밤 반드시 저 사악한 무리들의 숨통을 끊어놓고야 말 것이니 너는 그저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을 지켜보거라며 서리빨 같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단순한 복수심이 아니라 조상 대대로 내려온 뼈대 있는 명문가의 기강을 바로잡고 어리석음에 눈이 먼 지아비와 시어머니의 혼몽을 깨우기 위한 사대부 여인으로서의 숭고하고도 거룩한 희생의 결단이었으니 그녀의 꼿꼿한 자세는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었다. 같은 시각 늙은 집사 최서방은 윤 씨의 엄명을 받들어 어둠을 틈타 집안 곳곳을 은밀하게 누비며 평소 조 씨의 악행에 치를 떨며 억울함을 삼키고 있던 충직하고 건장한 사내종들을 은밀히 불러 모으고 있었다. 헛간 뒷골목과 행랑채의 어두운 구석마다 모여든 사내들은 그동안 조 씨의 사치와 매질에 시달리며 쌓여왔던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으니 최서방이 안주인 마님께서 마침내 저 요괴 같은 연을 치고자 하시니 너희들은 목숨을 걸고 마님을 호위하라 명하자 사내들은 일제히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들은 몽둥이와 횃불을 챙겨들고 짐승처럼 날쌘 걸음으로 서별채를 향해 소리 없이 모여들기 시작했으니 수십 명의 발자국 소리가 쏟아지는 눈보라 소리에 묻혀 완벽한 기습을 위한 거대한 포위망이 서서히 완성되어 가고 있는 숨막히는 찰나였다.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사내들은 서별체의 모든 출입문과 창납을 철통같이 에워싼 채 숨을 죽이고 안에서 흘러나오는 미세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으며 그들의 눈빛에는 억울하게 내쫓긴 정실 마님을 향한 충성심과 간악한 첩시를 향한 맹렬한 증오가 뒤엉켜 짐승처럼 번뜩이고 있었다. 칠흑 같은 밤하늘에서 쉴 새 없이 쏟아지는 눈송이들이 그들의 거친 어깨 위로 하얗게 쌓여가고 있었으나 누구 하나 미동조차 하지 않은 채 마치 훈련받은 병사들처럼 일사불란하게 자리를 지키며 최서방의 수신호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으니 공기 중에는 찰기마저 감돌고 있었다. 이는 단순히 주인의 명을 따르는 노비들의 움직임이 아니라 오랫동안 부당한 폭력과 착취에 짓눌려온 약자들이 정당한 주인을 중심으로 뭉쳐 불의에 항거하는 거룩한 반란의 시작이었으며 조 씨의 철옹성 같았던 권력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명백한 징조였다. 밖의 상황이 이토록 급박하고 살벌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꿈에도 알지 못한 채 두꺼운 겹창으로 굳게 닫힌 서별체의 방 안에서는 따뜻한 온돌방의 열기와 함께 최고급 백주와 기름진 고기 안주, 냄새가 진동하며 타락한 두 남녀의 질펀한 미래가 한창 무르익어 가고 있었다. 촛불이 일렁이는 방 한가운데 앉은 조 씨는 화려한 비단 속적삼을 풀어헤친 채 불그스름하게 달아오른 요염한 얼굴로 징그러운 웃음을 흘리며 내연남인 왈자패 강서방의 넓은 가슴에 비스듬히 안겨 있었으니 그녀의 눈동자는 이미 색욕과 탐욕에 흠뻑 젖어 흐리멍덩하게 풀려 있었다. 강서방은 조 씨의 치맛자락을 더듬으며 탐욕스러운 입맛을 다시고는 껄껄 웃으며 아따 우리 마누라 배포 한번 두둑하구먼. 그 잘난 판서 영감탱이는 아직도 자기 씨가 잘하고 있는 줄 알고 매일같이 귀한 보약을 갖다 바친다지라며 최 판서를 한껏 조롱하는 참남한 짓을 서슴지 않았다. 조 씨는 간드러지는 목소리로 까르르 웃으며 강서방의 입에 고기 한 점을 물려주고는 영감탱이가 어찌나 어리석고 늙어 빠졌는지 내가 거짓으로 헛구역질 몇 번 해주니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더이다. 그 비렁을 안채에 본쳐 년을 쫓아낼 때도 내 눈물 연기 한 번에 홀라당 넘어가 버렸지요. 라고
득의양양하게 맞장구를 쳤다. 그녀는 윤 씨가 별채의 추위 속에서 죽어가고 있을 것을 생각하니 10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는 듯하다며 도끼를 내뿜었고 이제 곧 우리가 미리 매수해둔 아이를 데려와 영감의 품에 안겨주기만 하면 이 집안의 모든 재산과 권력은 온전히 내 차지가 될 것이라고 악독한 계획을 자랑스레 떠벌렸다. 그들의 대화는 인간이 짐승과 다를 바 없음을 보여주는 끔찍한 탐욕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으며 선량한 사람들의 고통을 짓밟고 자신들의 이기적인 쾌락만을 좇는 파렴치한 본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었으니 지켜보는 하늘조차 분노하여 더욱 거센 눈보라를 내리치는 듯했다. 강서방은 눈을 번뜩이며 마시고 있던 술잔을 거칠게 내려놓고는 내일 모레 삼경에 도성 밖 피막골에 있는 노파가 건강한 사내아이 하나를 무명보자기에 싸서 뒷문으로 몰래 데려오기로 하였으니 자네는 그저 배가 아프다며 요란하게 산통을 연기하기만 하면 만사형통일세라고 음흉하게 속삭였다. 조 씨는 그의 목에 팔을 감으며 아이가 들어오는 즉시 최 판서의 도장을 훔쳐 전답의 문서를 모두 팔아치우고 당신과 함께 청나라로 도망가 평생 호의호식하며 살 것이라며 부푼 꿈에 젖어 황홀한 표정을 지었으니 가문의 멸망은 안중에도 없는 무서운 집착이었다. 이렇듯 방 안의 두 아기는 자신들의 완벽한 속임수가 영원히 들통나지 않을 것이라는 오만방자함에 빠져 다가오는 파멸의 그림자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서로의 입술을 탐하며 더럽고 추악한 정욕의 수렁 속으로 한없이 빠져들고 있었다. 그 시각 늙은 집사 최서방은 서별채의 포위망을 단단히 확인한 후 발걸음을 재촉하여 굳게 닫힌 안채의 대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며 최 판서와 노마님을 깨우기 위한 위험천만하고도 중대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긴장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있었다. 안채의 고요함을 깨고 다급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깜짝 놀랍겐 최 판서는 잠투정을 부리며 내 이놈 한밤중에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이리 소란을 피우느냐며 불호령을 내렸으나 최서방은 문 밖에서 엎드려 대감마님, 서별체에 위급한 병고가 생겨 가문의 대가 끊어질지도 모르는 절체절명의 위기이옵니다라고 다급하게 외쳤다. 가문의 대가 끊어지다는 치명적인 말에 혼비백산한 최 판서는 황급히 의관을 대충 걸치고 방문을 열어젖히며 도대체 무슨 일이란 말이냐. 우리 귀한 아들을 품고 있는 조 씨에게 무슨 병고라도 생겼단 말이냐며 사색이 되어 소리쳤으니 그의 어리석음은 끝이 없었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깬 노마님 역시 늙은 몸을 이끌고 하녀의 부축을 받으며 마루로 나와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아니 서별체라니 내 귀한 장손에게 무슨 탈이라도 났단 말이냐. 당장 앞장서거라 지체할 시간이 없다며 이성을 잃고 발을 동동 굴렀다. 최서방은 속으로 혀를 차며 저토록 어리석은 분들이 요부의 농간에 노라나 훌륭한 며느리를 내치셨으니 참으로 통탄할 노릇이라고 생각했으나 겉으로는 표정을 감추고 예 마님 지금 당장 서별체로 가셔야만 끔찍한 화를 면하실 수 있사옵니다라며 서둘러 두 사람을 눈보라가 치는 밖으로 안내했다. 거센 바람이 불어닥치고 무릎까지 쌓인 눈길을 헤치며 나아가는 길은 험난하기 짝이 없었으나 귀한 손자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맹목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힌 최 판서와 노마님은 매서운 추위조차 잊은 채 오직 서별체를 향해 허둥지둥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다. 횃불 하나에 의지한 채 캄캄한 눈길을 걸어 마침내 서별체의 어귀에 다다른 최 판서 일행은 눈앞에 펼쳐진 기이하고도 으스스한 광경에 그만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웃 멈춰서고 말았으니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한 큰 충격에 휩싸였다. 굳게 닫힌 서별체의 방문 앞에는 수십 명의 건장한 사내종들이 몽둥이를 든 채 귀신처럼 말없이 도열해 있었고 그 중앙에 눈 덮인 대돌 위에는
다해진 소복을 입은 채 산발을 한 윤 씨가 마치 눈 속에서 피어난 한 송이의 붉은 매화처럼 처절하고도 당당하게 서 있었기 때문이었다. 바람에 흩날리는 윤 씨의 머리카락 사이로 번뜩이는 형형한 눈빛은 그녀가 더 이상 억울하게 당하기만 하던 가련한 여인이 아니라 가문을 수호하기 위해 지옥에서 돌아온 복수의 화신임을 똑똑히 증명하고 있었으니 최 판서는 그 기세에 눌려 옴짝달싹하지 못했다. 혼란과 충격에서 가장 먼저 깨어난 이는 노마님이었으니 그녀는 지팡이로 바닥을 거칠게 내리치며 내 인연니가 감히 시댁에서 쫓겨난 죄인의 신분으로 어디라고 함부로 발을 들이느냐 당장 물러가지 못할까 투기심의 눈이 멀어 뱃속의 핏줄마저 해치려 온 것이 분명하구나 라고 악다구니를 썼다. 최 판서 역시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분노로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전연이 필시 미쳐서 난동을 부리는 것이니 여봐라 당장 저 미친년을 끌어내어 포박하고 당장 별채로 쳐넣으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으나 서별채를 애워싼 사내종들은 주인의 불호령에도 불구하고 바위처럼 굳건히 자리를 지킬 뿐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다. 평소라면 엎드려 살려달라 애원했을 윤씨였지만 그녀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서늘한 눈빛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응시하더니 대감과 어머님께서는 어찌하여 이리도 눈이 어둡고 귀가 막히셨습니까? 진정 가문을 망치는 요괴가 누구인지 아직도 모르시겠단 말씀이십니까? 라며 폐부를 찌르는 일가를 날렸다. 윤 씨의 태산 같은 위엄과 단호한 목소리에 멈칫한 최 판서는 기가 질려 말을 잇지 못했고 노마님은 분을 이기지 못해 숨을 헐떡였으나 윤 씨는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차가운 손을 들어 방문 쪽을 가리키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겨난 며느리의 마지막 청이오니 부디 한마디 말씀도 마시고 저 방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시옵소서라고 청했다. 윤 씨의 뿜어내는 압도적인 기운에 짓눌려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직감한 최 판서와 노마님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문 채 숨소리마저 죽이고 어둠 속에 잠긴 서별채에 굳게 닫힌 창호지를 향해 온 신경을 집중하기 시작했다. 거세게 몰아치던 눈보라조차 잦아들며 사위가 쥐죽은 듯 고요해진 찰나 얇은 창호지 문틈을 타고 안쪽에서 들려오는 낮고 은밀한 남녀의 대화 소리가 얼어붙은 밤 공기를 가르며 두 사람의 귓가로 선명하게 파고들기 시작했으니 그것은 곧 거대한 폭풍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영감탱이가 몰래 숨겨둔 산삼을 내가 빼돌려 저작거리에 팔아치웠는데 그깟 늙은이가 눈치나 채겠소. 이 집안 재산은 파도 끝이 없으니 그 멍청한 영감이 내 치마폭에서 해롱거리는 동안 우리는 창고를 싹 비우고 도망갑시다. 라는 조씨의 경박하고 사악한 웃음소리가 밤하늘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연이어 그래야 우리 어여쁜 마누라지 내일 모레 가짜 핏덩이를 들여와서 눈먼 노인네들 품에 안겨주고 나면 이 저택의 권력은 완벽하게 우리가 쥐락펴락하는 것이여 라는 낯선 사내의 굵고 비열한 목소리가 들려오자 밖에서 듣고 있던 이들의 피는 일순간 거꾸로 솟구치는 듯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선명하게 들려오는 두 간부의 추악한 음모와 모욕적인 언사는 굳게 닫혀있던 진실의 문을 산산조각 내며 그동안 조씨가 쌓아 올린 견고한 거짓의 성벽을 단숨에 무너뜨리고 있었으니 가려졌던 진실은 참으로 끔찍하고도 충격적인 것이었다. 귓가를 때리는 끔찍한 진실 앞에 최 판서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지다 못해 흑빛으로 변해갔고 그의 전신은 사시나무 떨리듯 격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으니 자신이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첩이 끔찍한 유부였으며 목숨처럼 귀하게 여겼던 뱃속의 아이마저 완벽한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에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을 느꼈다. 노마님은 차마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아이고 내 귀한 장손이 가짜라니 저 천하의 몹쓸년이 우리 가문을 통째로 말아먹으려 하였구나 라고 비통하게 울부짖으며 들고 있던 지팡이를 눈밭에 떨어뜨리고는 그대로 혼절할 듯이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가슴을 치며 통곡하기 시작했다. 자신들이 그토록 모질게 내쳤던 정실 며느리가 사실은 가문을 지키기 위해 홀로 피눈물을 흘리며 싸워왔음을 비로소 깨닫게 된 두 사람의 심정은 처절한 후회와 뼈를 깎는 듯한 자책감으로 얼룩져 갔으니 그리 치러야 할 어리석음의 대가는 참으로 가혹하고 뼈아픈 것이었다. 분노로 인해 두 눈이 붉게 충혈되고 숨소리가 거칠어진 최 판서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당장 저 문을 부수고 저 파렴치한 금수만도 못한 것들의 목을 당장 베어버리겠다며 허리춤에 찬 장도를 빼들고 미친 듯이 방문을 향해 돌진하려 했다. 그러나 대돌 위에 꼿꼿이 서 있던 윤 씨가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대감 멈추시옵소서. 가문을 바로 세우는 일에 어찌 짐승처럼 칼을 먼저 앞세우려 하십니까? 저들의 추악한 죄상을 온 문중 어른들 앞에 낱낱이 밝히고 정당한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 가문을 수호하는 사대부의 올바른 길이옵니다라며 그의 앞을 막아섰다. 윤 씨의 서늘한 일갈에 최 판서는 움찔하며 걸음을 멈추었고 분노로 이성을 잃었던 그의 머릿속에 번쩍하고 정신이 들었으니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옹졸한 가장이었는지를 뼈저리게 통감하며 칼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도 결국 검을 거두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윤 씨는 차가운 눈빛으로 무릎을 꿇은 최서방을 내려다보며 최서방, 지금 당장 날이 밝는 대로 가문의 모든 어른들을 모시고 대청마루에 사당을 열 준비를 하시게. 저 간악한 두 년놈을 포박하여 문중의 이름으로 엄히 다스릴 거신이 단 한 놈도 도망치지 못하게 철저히 감시하라며 추상 같은 명령을 내렸다. 예마님 분부대로 거행하겠사옵니다. 소인 목숨을 걸고 저 쥐새끼 같은 것들을 지키겠사옵니다. 라며 최서방과 사내종들이 일제히 우렁차게 대답하는 소리가 서별체의 앞마당을 뒤흔들자 비로소 바퀴낌새를 눈치챈 방 안에 남녀가 기겁하며 우당탕거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오기 시작했다. 굳게 닫혀있던 진실의 문이 마침내 활짝 열리고 거대한 심판의 폭풍이 걷잡을 수 없이 몰아치기 시작했으니 혹독한 겨울을 뚫고 피어난 윤 씨의 지혜와 결단력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가문을 비추는 유일하고도 찬란한 구원의 빛으로 장엄하게 빛나고 있었다. 방 안에서 들려오던 교만한 웃음소리는 순식간에 공포에 질린 비명소리로 변하여 방문을 긁어대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밖으로 새어나왔고 사태를 파악한 강서방이 창문을 부수고 도망치려 발버둥 치는 소리가 들렸으나 이미 사방은 몽둥이를 든 장정들로 겹겹이 포위되어 날아가는 새 한 마리 빠져나갈 틈조차 없는 완벽한 도간의 쥐 신세가 되어 있었다. 살려주시오. 영감마님, 인연이 나를 꼬드겨서 억지로 한 짓이오. 나는 아무것도 모르오라며 비겁하게 책임을 떠넘기는 강서방의 비열한 울부짖음과 내 이놈 어찌 나를 배신한단 말이냐. 영감마님, 제가 어찌 감히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저놈이 저를 겁탈하려 한 것이옵니다. 라며 끝까지 거짓말을 늘어놓는 조 씨의 폐악스러운 목소리가 흉하게 뒤엉켰다. 두 악인의 발악을 묵묵히 듣고 있던 윤 씨의 얼굴에는 일말의 동정심이나 흔들림조차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정의로운 심판을 내리기 위한 얼음같이 차갑고 투명한 냉철함만이 그녀의 창백한 이목구비를 조각상처럼 굳건하게 다듬어주고 있었으니 그것은 참으로 압도적인 군주의 위엄과도 같았다. 눈보라 속에 주저앉아 넋을 잃고 있던 노마님은 며느리 윤 씨의 치마폭을 붙들고 엎드려
아가 내가 미쳤었다. 이 늙은이가 눈이 멀어 너의 고운 심성을 몰라보고 짐승 같은 년에게 소가 귀한 너를 사지로 내몰았구나. 나를 죽여다오. 어미를 용서하지 말아다오라며 오열며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뼈저린 회개의 눈물을 쏟아냈다. 윤 씨는 조용히 몸을 굽혀 시어머니의 얼어붙은 손을 맞잡아 일으켜 세우며 어머님 지난 일은 이미 지나간 폭풍우일 뿐이옵니다. 지금은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기보다 더러워진 바닥을 깨끗이 닦아내고 가문의 기강을 다시 세우는데 온 힘을 쏟으셔야 할 때이옵니다라며 자비로우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시어머니의 무너진 마음을 다독였다.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자비 없는 시어머니를 원망하기보다는 가문의 큰 어른으로서의 채통을 세워주는 윤 씨의 놀라운 인품과 넓은 아량 앞에 최 판서는 그저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으로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며 자신의 부족함을 한탄할 뿐이었다. 어둠이 서서히 걷히고 동쪽 하늘이 희끄무레하게 밝아오기 시작할 무렵 여전히 맹렬하게 흩날리는 눈송이들은 서별체의 기와지붕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으나 그 밑에서 벌어진 거대한 반전극은 억눌려 있던 모든 자들의 가슴 속에 뜨거운 불덩이를 지피며 새로운 희망의 아침을 알리는 축포와도 같이 장엄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윤 씨의 지시를 받은 최서방과 종들은 굳게 잠긴 서별체의 문을 도끼로 박살낸 후 두려움에 사시나무 떨듯 구석에 처박혀 있는 조 씨와 강 서방을 짐승처럼 끌어내어 포승줄로 꽁꽁 묶어 마당 한가운데로 내동댕이 쳤으니 그들의 화려했던 비단옷은 진흙탕에 구르고 찢겨 참혹한 몰골이 되어 있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안채를 집어삼키고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방자하게 굴던 조 씨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헝클어진 머리에 콧물을 흘리며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는 비루한 죄인의 추악한 민낯만이 백일하에 낱낱이 드러났으니 참으로 인과응보의 뼈저린 교훈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눈밭에 내동댕이 쳐진 조 씨는 윤 씨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며 형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뱃속의 아이를 보아서라도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라며 거짓의 배를 감싸 쥐고 눈물, 콧물을 흘리며 발악했으나 윤 씨는 서늘한 눈빛으로 가차없이 그녀의 손을 뿌리치며 물러섰다. 내 인연 아직도 그 썩어 문드러진 입으로 거짓을 뱉어내느냐. 내년의 뱃속에 든 것은 아이가 아니라 내 탐욕의 덩어리일 뿐이며 네가 흘리는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살고 싶어 발버둥 치는 짐승의 더러운 침과 다를 바 없다라며 윤 씨의 호통이 벼락처럼 내리치자 조 씨는 공포에 질려 기절할 듯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진실이 마침내 두꺼운 얼음 깨고 수면 위로 찬란하게 솟아오르는 이 결정적인 순간은 윤 씨가 그간 홀로 삼켜왔던 수천 번의 피눈물과 뼈를 깎는 인내의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가장 통쾌하고도 장엄한 승리의 선언과도 같았다. 최 판서는 끌려나온 두 남녀의 추악한 몰골을 참아 똑바로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린 채 여봐라. 이 더러운 것들을 당장 곳간에 가두고 물 한 모금도 주지 말라. 날이 밝고 문중 어른들이 모두 모이시는 대로 문중회의를 열어 이 끔찍한 죄상을 낱낱이 파헤칠 것이니라라며 치를 떨며 명령을 내렸다. 하인들이 짐승 끌고 가듯 두 사람을 거칠게 질질 끌고 사라지자 그제야 서별체 앞마당에는 폭풍이 휩쓸고 간 뒤에 고요함처럼 무겁고도 서늘한 정막만이 내려앉았으며 밤새 불어닥친 눈보라도 서서히 그 위세를 잃어가고 있었으니 참으로 길고도 잔혹했던 밤이 끝나가고 있었다. 눈 덮인 마당 한가운데 우뚝 서 있는 윤 씨의 모습은 마치 험난한 고난의 바다를 뚫고 마침내 목적지에 도달한 굳건한 바위섬처럼 장엄하고 흔들림이 없었으며 그녀의 곁으로 다가온 어린 전별이가
조심스럽게 마님 이제 끝난 것이옵니까? 라고 묻자 윤 씨는 엷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전별아 썩은 뿌리를 뽑아냈으니 이제 무너진 기둥을 세우고 더러워진 마당을 깨끗이 쓸어내야 할 차례이니라. 참으로 길고도 차가운 밤이었으나 마침내 동이 트고 있구나. 라는 윤 씨의 독백은 허공으로 흩어지는 하얀 입김과 함께 밤새 얼어붙었던 가문의 공기를 서서히 데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여전히 추위에 떨며 자신을 경외감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내종들을 향해 몸을 돌리더니 모두들 고생이 많았다. 너희들의 충직함과 용기가 없었다면 가문을 지켜내지 못했을 것이다. 오늘 밤의 일은 문중의 어른들께서 합당한 상을 내리실 터이니 이제 그만 돌아가서 몸을 녹이거라며 따뜻한 치아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하인들은 일제히 엎드려 마님의 은혜가 하해와 같사옵니다. 저들을 단죄해 주시어 10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옵니다. 라며 진심으로 우러러 나오는 감사의 절을 올렸으니 이는 힘으로 굴복시킨 조 씨의 거짓된 권위와는 차원이 다른 진정한 덕망과 인품으로 이끌어낸 벅찬 감동의 순간이었다. 부끄러움과 자책감에 고개를 들지 못하는 최 판서와 노마님을 향해 윤 씨는 정중하게 허리를 굽혀 대감과 어머님 날이 몹시 찹사옵니다. 옥체가 상하실까 염려되오니 이만한 채로 돌아가시어 몸을 녹이시옵소서. 남은 일은 제가 빈틈없이 처리하겠사옵니다라며 예를 갖추어 두 사람을 호위하여 안채로 모셨다. 안채로 돌아오는 길에 최 판서는 윤 씨의 뒤를 따르며 부인 내가 죽일 놈이요. 내 눈이 멀어 부인의 큰 덕을 몰라보고 이토록 참담한 고초를 겪게 하였으니 내 어찌 부인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있겠소. 내 평생 부인의 발밑에 엎드려 속죄하며 살겠소라며 비통한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걸음을 옮겼다. 윤 씨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묵묵히 앞을 향해 걸으며 지아비의 사죄를 차가운 눈바람 속으로 흘려보냈으니 그녀의 가슴 속 응어리가 단번에 녹아내리지는 않았으나 가문을 지켜냈다는 안도감과 함께 마치 돌아가기 위해 험난하지만 희망찬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안채의 넓은 마당에 들어서자 밤새 몰아치던 눈보라가 거짓말처럼 멈추고 잿빛 구름 사이로 눈부신 아침 햇살이 한 줄기 쏟아져 내리며 꽁꽁 얼어붙었던 기와지붕의 하얀 눈을 영롱하게 비추기 시작했으니 이는 길고 길었던 어둠의 시대가 끝나고 마침내 진실의 빛이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장엄한 서막을 알리는 축복과도 같았다. 윤 씨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밤새 서늘하게 날이 서 있던 긴장을 조금씩 풀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고 차가운 겨울 공기 속에서 은은하게 배어나오는 상쾌한 아침의 냄새를 느끼며 비로소 자신이 살아있음을 그리고 그 지옥 같은 사투에서 당당히 승리하였음을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었다. 이제 곧 문중의 모든 어른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 요부의 죄상을 철저하게 낱낱이 파헤치고 단죄할 거대한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으니 윤 씨의 맑은 눈동자는 다가올 희바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정화해 의식으로 받아들이며 꼿꼿한 자세로 안채의 대청마루를 향해 위풍당당하게 나아갔다. 억울하게 빼앗겼던 안방의 문을 스스로 열고 들어선 윤 씨의 뒷모습은 마치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귀환한 위대한 장군의 모습처럼 거룩하고도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으며 집안의 모든 하인들은 문가에 서서 그녀의 무사 귀환을 눈물로 환영하며 일제히 머리를 숙여 진정한 안주인의 귀환을 경건한 마음으로 맞이하고 있었다. 가문의 명예를 갉아먹던 추악한 기생충들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혀 처절한 심판을 기다리고 있었고 부당한 권력에 짓눌려 헐떡이던 최 판서 댁은 마침내 본래의 정갈하고도 엄숙한 기품을 서서히 되찾아가기 시작했으니 이 모든 기적은 오직 한 여인의 불굴의 의지와 꺾이지 않는 절개가
빚어낸 숭고한 결실이었다. 동짓딸의 매서운 추위는 여전히 살을 에이는 듯 차가웠지만 윤 씨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정의의 불꽃은 그 어떤 혹함보다도 뜨겁고 강렬하게 가문 전체를 훈훈하게 덮이고 있었으니 마침내 서막을 내린 기만과 배신의 밤은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밝아오는 아침과 함께 새로운 희망의 역사가 쓰여질 준비를 마쳤다. 차가운 아침 햇살이 밤새 휘몰아치던 눈보라를 뚫고 한양 도성의 기와 지붕 위로 눈부시게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으나 뼛속까지 스며드는 매서운 동방군의 기세는 조금도 누그러지지 않은 삭막한 아침이었다. 최판서 댁의 소슬 대문이 무겁게 열리고 가문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급박한 전가를 받고 달려온 문중의 어르신들이 굳은 표정으로 속속들이 마당으로 들어서고 있었으니 그들의 내뿜는 엄숙하고도 분노 어린 숨결은 하얀 입김이 되어 겨울 공기를 더욱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다. 밤새 끔찍한 진실을 마주하고 한숨도 자지 못한 집안 하인들은 숨준 채 마당 구석에 엎드려 있었고 저택 전체에는 곧 다가올 거대한 심판의 폭풍을 예고하는 듯한 무겁고도 숨 막히는 침묵만이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대청마루에는 문중을 이끄는 가장 큰 어르신인 백부 대감을 필두로 하얀 수염을 기른 원로들이 겹겹이 자리를 잡고 앉아 매서운 눈빛으로 마당 한가운데를 쏘아보고 있었으니 그 위엄이 마치 염라대왕의 심판정을 방불케 하였다. 한때 조 씨의 요염한 치마폭에 쌓여 사리분별을 하지 못했던 어리석은 가장 최판서는 이제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참담하고 부끄러운 심정으로 차마 어르신들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대청마루 한 구석에 고개를 푹 숙이고 엎드려 있었다. 평소 며느리 윤 씨를 박대하고 첩에게 안방을 내주었던 노마님 역시 밤새 흘린 눈물로 퉁퉁 부은 눈을 한 채 하녀의 부축을 받으며 병든 몸을 이끌고 나와 통 안에 눈물을 흘리며 가문의 수치를 가슴 깊이 통탄하고 있었다. 이윽고 안채의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단정하고도 기품 있는 옥색 명주, 치마 저고리로 갈아입은 정실부인 윤 씨가 꼿꼿한 자태로 걸어 나오니 그 모습은 마치 흙탕물 속에서 홀로 피어난 고결한 백년과도 같이 아름답고도 장엄하였다. 며칠 전만 해도 별채의 얼음장 같은 방바닥에서 죽어가던 가련한 여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가문을 위기에서 구출해낸 진정한 안주인의 위엄과 강인함이 그녀의 걸음걸이 하나하나 짙게 배어 있었으니 문중 어르신들조차 그녀의 의연한 자태에 내심 감탄을 금치 못했다. 윤 씨는 대청마루 앞 대돌 아래에 단정히 서서 어르신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한 뒤 얼음장처럼 차갑고 맑은 목소리로 최서방은 들으라. 이제 곳간에 가두어둔 죄인들을 어르신들 앞으로 당장 대령하라며 추상같 명령을 내렸다. 윤 씨의 명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무기를 든 건장한 사내종들이 우르르 몰려가 굳게 잠긴 곳간 문을 열어젖히고 그 안에서 추위와 공포에 밤새 떨며 반죽음 상태가 된 조 씨와 내연남 강서방을 짐승 끌고 오듯 밧줄로 묶어 마당 한가운데로 질질 끌고 왔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화려한 비단옷을 휘감고 안채를 호령하던 조 씨의 몰골은 헝클어진 머리카락에 진흙과 오물이 잔뜩 묻어 있었으며 추위로 인해 입술은 시퍼렇게 질려 달달 떨고 있었으니 참으로 피로하고 흉측한 요괴의 밑바닥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었다. 왈자패 강서방 역시 밤스더에게 흠신들의 금신은 흠신 듯 얼굴은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고 어르신들의 불호령이 떨어지기도 전에 질에 겁을 먹고 바닥에 납작 엎드려 아이고 어르신들 소인은 억울하옵니다. 저 마녀 같은 년이 소인을 유혹하여 벌어진 일이옵니다. 라며 비겁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백부 대감이 곁에 둔 지팡이로 대청마루 바닥을 쾅쾅 내리치며 내 이놈들 감히 뼈대 있는 사대부 가문에
신성한 안채를 더럽히고 능멸한 죄가 하늘을 찌르는데 어디서 감히 혀를 함부로 놀리느냐며 사자우를 토해내자 마당의 공기는 순식간에 팽팽하게 얼어붙었다. 조 씨는 강서방의 배신에 독이 바짝 올라 그를 향해 핏발선 눈을 부릅뜨며 이 천하의 몹쓸 놈아, 네가 내게 먼저 수작을 걸지 않았느냐. 어르신들 저놈의 말은 모두 거짓이옵니다. 저는 오직 대감마님의 핏줄을 지키기 위해 이 수모를 견디고 있사옵니다라며 아직도 불룩한 헛배를 부여잡고 눈물 연기를 펼치며 뻔뻔하게 발악을 해댔다. 그 기가 막힌 참상의 문중 어른들은 어이가 없어 혀를 찾고 백부대감은 최 판서를 향해 호통을 치며 내 이놈 저런 요물에게 눈이 멀어 조강지처를 내쫓고 가문의 재산을 탕진하게 방치하였으니 너 또한 이 집안의 가장으로서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었느니라 라고 호되게 꾸짖었다. 조 씨가 끝까지 거짓 회임을 들먹이며 요망한 새치여로 어르신들을 기만하려 들자 마루 끝에 서 있던 윤 씨가 싸늘한 비소를 머금으며 전별아, 어젯밤 내가 일러둔 대로 잡아가둔 그 돌팔이 의원과 피막골의 늙은 노파를 앞으로 끌고 오너라라고 지시를 내렸다. 곧이어 겁에 질려 벌벌 떠는 늙은 의원과 초라한 행색의 노파가 하인들의 손에 이끌려 조 씨의 옆으로 내동댕이 쳐졌고 그들의 얼굴을 확인한 조 씨는 마침내 자신의 마지막 방어막마저 산산조각 났음을 직감하며 숨이 멎을 듯한 공포에 사로잡혀 동공이 미친 듯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돌팔이 의원은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대감마님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저 조씨년이 제게 은괴 열량을 주며 헛배를 부르게 하는 약을 지어달라 하였고 진맥을 속여 잉태하였다고 거짓 증언을 하라 사주하였사옵니다라며 조 씨의 치밀하고도 악독한 사기극을 만천하에 고발했다. 그것도 모자라 피막골의 노파마저 눈물을 콧물과 함께 흘리며 어르신들 전연히 제게 거금을 주며 오늘 밤에 막 태어난 쌍놈의 핏덩이를 무명보자기에 싸서 몰래 뒷문으로 들여오라 시켰사옵니다. 가짜 출산 연극을 하여 이 저택의 장손으로 둔갑시키려 한 것이옵니다. 라고 결정적인 증언을 토해내 니마당은 경악으로 물들었다. 이 끔찍하고도 소름 돋는 진실 앞에 그동안 귀한 아들을 얻었다며 매일 밤 잔치를 벌였던 최 판서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조 씨의 파렴치함에 피를 토할 듯한 분노를 느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내 인연 내가 정령 인간이더냐. 짐승만도 못한 악기년이로구나라고 절규하며 바닥에 쓰러져 오열했다. 노마님 역시 며느리가 될 뻔했던 가짜 핏줄의 끔찍한 진실에 기절할 듯 가슴을 부여잡으며 아이고 내 눈을 파버려야지 저런 요괴에게 소가 우리 가문의 씨를 더럽힐 뻔하였구나. 하늘이 도우셨다. 정실 며느리가 우리를 살려구나 하며 윤 씨를 향해 합장하고 연신절을 해댔다. 윤 씨의 반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으니 그녀는 품속에서 두꺼운 장부 하나를 꺼내어 어르신들 앞에 펼쳐 보이며 이것은 저 요부가 지난 수개월 동안 가문의 쌀과 비단을 빼돌려 저작거리에 내다 판 내역이 적힌 비밀 장부이었고 그 뒤에 놓인 괴짝들은 전당포에서 급히 찾아온 우리 가문에 대대로 내려오던 귀한 보물들이옵니다. 라고 낱낱이 고변했다. 장부에 적힌 엄청난 횡령 액수와 가문의 보물들이 전당포에 굴러다녔다는 사실을 확인한 문중 어른들은 수염을 파르르 떨며 극도의 분노를 표출했고 백부대감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지팡이를 내던지며 여봐라 저 끔찍한 간부놈은 당장 포박하여 관하로 끌고 가 평생 감옥에서 썩게 하라며 추상 같은 판결을 내렸다. 하인들이 몽둥이로 강서방의 다리를 부러뜨릴 기세로 내리치고 짐승처럼 꽁꽁 묶어 대문 밖으로 질질 끌고 나가자 마당에는 강서방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고 이제 홀로 남겨진 조 씨는 독 안에 든 쥐처럼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살기를 찾으려 발버둥 쳤다. 백부 대감은 조 씨를 향해 경멸스러운 시선을 던지며 천한 출신을 거두어 주었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고 사대부 가문을 능멸하며 귀한 정씨를 내쫓으려 한 내년의 죄는 능지처참을 해도 모자랄 것이나 우리는 법도를 지키는 선비의 집안이므로 너를 관아에 넘기는 대신 가문의 이름으로 가장 가혹한 형벌을 내릴 것이니라라고 준엄하게 선언했다. 최 판서 조카는 들으라. 저 더러운 요부에게 우리 가문의 돈으로 사입힌 비단옷 한 벌 집신 한 짝도 아까우니 당장 전현의 몸에서 우리 집안의 물건을 모조리 벗겨내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알몸으로 눈 덮인 도성 밖으로 쫓아내어 들개들의 먹이가 되게 하라며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가장 수치스럽고도 무서운 형벌을 명했다. 이 끔찍한 선고가 떨어지자 조 씨는 혼비백산하여 두 손을 싹싹 빌며 살려주십시오. 어르신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봅니다. 대감마님 형님, 제발 한 번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며 콧물과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마당에 찌어댔다. 그러나 이미 그녀의 악행으로 인해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진 최 판서는 고개를 돌려 외면했고 원한이 사무친 하인들은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조 씨에게 달려들어 그녀가 훔쳐 입은 화려한 비단 두루마기를 거칠게 찢어밟기기 시작했으니 조 씨의 찢어지는 듯한 비명소리가 차가운 겨울 하늘을 날카롭게 갈랐다. 무자비한 하인들의 손길은 그녀의 치마와 저고리를 가차없이 벗겨내었고 심지어 얇은 속적삼과 속바지마저 모조리 찢어내어 빼앗으니 조 씨는 순식간에 알몸이 되어 뽀얗고도 추악한 맨살을 차가운 눈밭 위에 고스란히 드러내고 말았으며 그녀의 부풀어 올랐던 가짜 배를 묶고 있던 무명천마저 툭 끊어져 바닥에 나뒹굴었다. 진정으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못한 채 온몸이 벗겨진 조 씨는 수치심과 살을 에이는 듯한 동장군의 혹한에 사시나무 떨듯 바들바들 떨며 짐승처럼 몸을 웅크렸고 두 팔로 자신의 몸을 가려버려 발버둥 쳤으나 마당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의 싸늘하고도 경멸 어린 시선은 그녀의 온몸을 발가벗겨 화형에 처하는 듯한 가혹한 고통을 안겨주었다. 이 끔찍하고도 장엄한 단죄의 순간 대청마루 한편에 마련된 의자에 우아하게 앉은 정실부인 윤 씨는 곁에 선 몸종 전별이가 조심스럽게 내어온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고급스러운 백자 찻잔을 천천히 들어올리며 그 깊고 향긋한 차의 향기를 아주 여유롭게 음미하기 시작했다. 얼어붙은 눈밭 위에서 발가벗겨진 채 죽어가는 요부의 처절한 비명소리와 따뜻한 온돌 마루에 앉아 평온하게 찻잔을 기울이는 윤 씨의 고결한 자태는 참으로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이 거대한 인과응보의 드라마를 완벽하게 완성하는 시각적이고도 감각적인 절경을 연출하고 있었다. 조 씨는 덜덜 떨리는 고개를 들어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는 윤 씨를 바라보며 형님, 제발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리 발가벗겨 쫓아내시면 저는 얼어 죽거나 사람들의 돌에 맞아 죽고 맙니다. 제발 그 따뜻한 찬물을 제 몸에 부어서라도 저를 죽여주십시오라며 마지막 남은 짐승의 비명을 내질렀다. 윤 씨는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고는 싸늘하게 식은 눈빛으로 조 씨를 내려다보며 내가 별채의 냉골에서 굶주림과 추위에 떨며 피눈물을 흘릴 때 너는 내게 숯 한 덩이, 쌀 한 톨 내어주지 않고 따뜻한 방에서 간부와 뒹굴며 나를 조롱하였지. 네가 지금 겪는 수치와 추위는 내가 겪은 고통의 만분의 일도 되지 않느니라라고 차갑게 일갈했다. 내 탐욕으로 부풀렸던 헛배의 껍데기가 벗겨지니 이제 내 본래의 비루하고 천박한 맨몸뚱이만 남지 않았느냐. 네가 지은 죄의 무게만큼 저 밖에 매서운 눈보라가 내 살점을 도려낼 것이니 가서 네 죄를 온몸으로 받으라며
윤 씨는 손을 저어 그녀를 당장 끌어내라 명했고 그 목소리는 마치 얼음 조각처럼 차갑고 뾰족하게 조 씨의 심장을 관통했다. 사내종 2명이 다가가 벌거벗은 조 씨의 양팔을 거칠게 낚아채어 마당을 가로질러 끌고 가기 시작했고 조 씨의 맨발과 맨살이 얼어붙은 돛돌과 거친 흙바닥에 긁혀 피가 맺혔으나 그 누구 하나 동정의 눈길을 보내는 이 없이 오직 통쾌한 정의의 시련에 박수를 보낼 뿐이었다. 솟을 대문보다 더 차갑고 육중한 저택의 뒷문이 활짝 열리자 바깥에서 소용돌이 치던 살을 에이는 듯한 겨울의 칼바람이 거칠게 밀려 들어오며 벌거벗은 조 씨의 맨살을 날카로운 채찍처럼 후려쳤고 도성 밖의 황량한 눈길이 그녀를 잡아먹을 듯이 아가리를 벌리고 있는 끔찍한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종들은 발버둥치는 조 씨를 눈보라가 치는 밖으로 매몰차게 내동댕이 쳤고 조 씨가 살려달라며 다시 문지방을 넘으려 손을 뻗었으나 하인들은 가차없이 그녀의 손을 발로 차버린 후 육중한 나무문을 쾅하고 닫아 걸었으며 그 뒤로 무거운 빗장이 질러지는 소리가 천둥처럼 둔탁하게 울려 퍼졌다.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울부짖는 조 씨의 비명소리는 매서운 북풍의 울음소리에 묻혀 점차 가늘어지다. 이내 완전히 사라져버렸고 비로소 이 뼈대 깊은 명문가에 스며들었던 추악한 기생충과 악의 근원이 완벽하게 뿌리 뽑히고 가문의 공기가 정화되었음을 알리는 거룩한 고요함만이 뜰 안에 가득 채워지기 시작했다. 북풍한 설이 매섭게 몰아치는 도성 밖의 황량한 들판은 생명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죽음의 땅이었으니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못한 채 쫓겨난 조 씨의 헐벗은 육신은 무자비한 동장군의 이빨 앞에 속수무책으로 뜯겨나가고 있었다.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그녀의 뽀얀 맨살을 날카로운 채찍처럼 후려칠 때마다 조 씨는 짐승 같은 비명을 내질렀으나 아무도 듣는 이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녀의 처절한 절규는 허공을 맴돌다 눈보라와 함께 허망하게 흩어질 뿐이었다. 맨발의 발바닥은 날카로운 얼음 조각과 거친 돌부리에 찢겨 붉은 선혈을 낭자하게 흘리고 있었으며 극한의 추위와 공포에 사로잡힌 그녀의 심장은 멈출 듯이 요동치며 서서히 생명의 온기를 잃어가고 있었으니 참으로 끔찍하고도 참담한 말로였다. 지난밤까지만 해도 화려한 비단 이불 속에서 간부와 함께 가문의 모든 재산을 집어삼키고 청나라로 도망쳐 평생 호요식할 허황된 꿈에 부풀어 있던 그녀였으나 이제는 길가에 얼어 죽은 개구리보다 못한 비루하고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렸다. 조 씨는 꽁꽁 얼어붙은 2팔로 자신의 가슴을 감싸 안고 덜덜 떨며 바닥에 엎드려 형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라며 이미 굳게 닫혀버린 저택을 향해 허공에 대고 실성한 듯 헛소리를 중얼거리며 참회에 눈물을 흘렸으나 때는 이미 늦고 말았다. 그녀가 흘린 참회의 눈물은 뺨을 타고 내리기도 전에 차가운 얼음 결정이 되어 얼굴에 들러붙었고 뼈속까지 스며드는 극한의 추위는 서서히 그녀의 혼미한 정신마저 아득한 심연에 나락으로 무자비하게 끌어내리고 있었다. 새벽녘이 되자 인적이 끊긴 피막골 뒷골목에서 굶주린 들개무리가 피 냄새를 맡고 어둠 속에서 번쩍이는 눈을 번뜩이며 쓰러진 조 씨의 주위로 서서히 모여들기 시작했으니 이는 하늘이 내린 가장 끔찍하고도 명백한 인과응보의 형벌이었다. 조 씨는 다가오는 들개들의 거친 숨소리와 번뜩이는 이빨을 보며 경악하여 뒤로 물러서려 했으나 이미 꽁꽁 얼어붙어 감각조차 사라진 사지는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고 결국 그녀의 몸뚱이는 굶주린 짐승들의 처참한 먹잇감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탐욕과 색욕에 눈이 멀어 뼈대 있는 사대부 가문을 능멸하고
선량한 정실 부인을 핍박했던 희대의 요부는 그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채 도성의 차가운 눈밭 위에서 뼈 한 조각 온전히 건지지 못하는 가장 비극적이고 흉측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다. 밖에 참혹한 지옥도와는 대조적으로 조 씨가 쫓겨난 다음 날 아침에 최 판서대 간채는 밤새 불어닥친 거대한 폭풍우가 거짓말처럼 거친 후에 맑고 청명한 하늘처럼 평온하고도 엄숙한 본래의 기품을 완벽하게 되찾아가고 있었다. 맑은 겨울 햇살이 창호지를 뚫고 화사하게 스며드는 따뜻한 온돌방 안에서 정실 부인 윤 씨는 단정한 옥색 치마 저고리를 입고 고요히 앉아 있었으니 그녀의 기품 있는 자태는 마치 긴 겨울을 이겨내고 마침내 꼿꼿하게 피어난 한 송이 고결한 백매화와 같았다. 집안의 모든 하인들은 빗자루와 걸레를 들고 나와 서별채 구석구석에 남아있는 조 씨의 더러운 흔적과 요망한 채취를 지워내기 위해 구슬땀 흘리며 비질을 하고 바닥을 닦아냈으니 저택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상쾌하게 정화되어 가고 있었다. 늙은 집사 최서방은 향로에 귀한 침향과 쑥을 가득 담아 불을 피우고는 집안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짙은 향 연기를 피워 올렸으니 이는 지난 수개월 동안 요부가 내뿜었던 사악한 기운과 불길한 애군을 완벽하게 몰아내기 위한 거룩한 정화의 의식이었다. 맵싸하면서도 맑은 쑥향이 차가운 겨울 공기와 섞여 안채의 마당을 가득 채우자 하인들은 비로소 마음속에 짓눌려 있던 깊은 불안과 공포를 완전히 씻어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으며 그들의 얼굴에는 진정한 평화와 활기가 서서히 피어나기 시작했다. 윤 씨는 마루에 서서 향 연기가 바람을 타고 하늘로 흩어지는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며 지난날 별채의 차가운 냉골에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억울함을 삼키며 버텨왔던 끔찍했던 시간들이 마침내 씻겨 내려가는 듯한 깊고도 거룩한 해방감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노마님은 지난밤의 충격과 깊은 자책감으로 인해 병석에 누웠으나 며느리 윤 씨의 지극정성 어린 간호와 따뜻한 탕약 덕분에 간신히 기력을 회복하곤 자리에서 일어나 윤 씨의 두 손을 덥석 부여잡고 하염없이 뜨거운 참회에 눈물을 쏟아내었다. 아가 내 눈이 멀고 귀가 막혀 짐승만도 못한 요괴에게 소가 우리 가문을 수호해온 너 같은 귀한 보배를 사지로 내몰았으니 내 이 씻을 수 없는 죄를 어찌 다 갚는단 말이냐며 늙은 시어머니는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엉엉 울었다. 윤 씨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시어머니의 주름진 손을 부드럽게 쓰다듬고 어머님 비온 뒤에 땅이 굳는 법이옵니다. 지난 일은 모두 한바탕 꾼 악몽이라 여기시옵고 부디 옥체를 보전하시어 가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옵소서라며 태산같이 넓은 아량으로 시어머니의 묵은 죄책감을 따뜻하게 품어 안았다. 감동한 노마님은 머리맡에 놓아두었던 묵직한 쇠떼 꾸러미를 꺼내어 윤 씨의 치마폭에 정성스레 얹어주며 이제 이 집안의 안주인은 오직 너 하나뿐이니 네가 이 쇠떼를 맡아 가문의 모든 대소사를 직접 주관하고 흐트러진 기강을 바로잡아다 오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쇠떼를 받아든 윤 씨는 옷깃을 여미고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큰 절을 올며 어머님의 깊은 뜻을 받들어 소장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안팎을 철저히 단속하고 보살피게 싸웁니다라며 굳은 맹세로 화답했다. 안채의 권력이 마침내 진정으로 있어야 할 정당한 주인의 품으로 돌아오는 이 거룩한 순간을 문 밖에서 엎드려 지켜보던 하인들은 일제히 눈시울을 붉히며 마님의 은혜가 하해와 같사옵니다라며 진심 어린 축복과 충성의 절을 올렸으니 집안의 질서가 완벽하게 회복되었다. 한편 어리석음의 극치를 달리며 요부의 치마폭에 놀아났던 가장 최판서는 참담한 수치심과
뼈를 깎는 후회 속에서 안채의 감히 발조차 들이지 못한 채 바깥 사랑채의 찬방에 홀로 틀어박혀 식음마저 전폐하고 매일같이 통곡하며 속죄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조씨가 건네주던 거짓된 독주와 화려한 향락에 취해 조강지철을 내치고 가문을 파멸 직전까지 몰고 갔던 자신의 모매함을 한탄하며 밤새도록 논어와 맹자를 소리내어 읽으며 스스로의 뺨을 치고 종아리를 때리는 가혹한 자기 학대로 죗값을 치르려 했다. 윤 씨는 지아비의 그러한 처절한 반성을 전해 듣고는 늦은 밤 따뜻한 미음 한 그릇을 친히 소반에 받쳐들고 사랑채로 건너가 대감진한 허물은 덮어둘 터이니 부디 식사를 하시고 기력을 차리시어 가문의 어른으로서 채통을 세우시옵소서라며 자비로운 손길을 내밀었다. 최 판서는 소반을 들고 서 있는 부인의 고결한 자태를 우러러보며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렸고 마룻바닥에 엎드려 부인네 무슨 낯으로 부인의 은혜를 입는단 말이오. 내 평생 부인의 그림자만 밟고 살아도 그 은혜를 다 갚지 못할 것이오라며 목 놓아 울부짖었다. 윤 씨는 소반을 내려놓고 지아비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가문을 수호하는 것은 부부의 도리이자 하늘이 맺어준 연이옵니다. 이제 거센 풍파가 지났으니 맑은 정신으로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힘을 합치시지요라며 그를 일으켜 세우니 비로소 부부의 끊어졌던 연이 다시 단단하게 이어졌다. 지옥 같은 시련과 고통의 시간을 겪었으나 윤 씨는 원망과 복수심에 갇히지 않고 숭고한 사랑과 넓은 포용력으로 지아비의 잘못을 용서하고 품어주었으니 그녀의 이 위대한 덕망은 훗날 한양 도성 전체에 널리 퍼져 수많은 사대부 여인들의 칭송과 존경의 대상이 되었다. 윤 씨가 안채의 주도권을 완전히 쥐게 되자 텅 비어버렸던 곳간과 바닥을 드러냈던 가문의 재산도 그녀의 현명하고도 철저한 살림살이 덕분에 하루가 다르게 풍성하게 채워지기 시작했으니 집안의 공기는 날이 갈수록 생기와 활력으로 넘쳐 흘렀다. 그녀는 전당포에 넘어갔던 가문의 귀한 서책과 보물들을 하나하나 되찾아왔고 빼돌려졌던 전답의 문서들을 정리하여 소장농들의 억울한 세금을 감면해 주니 흉년으로 고통받던 백성들은 최판서 댁 부인이야말로 살아있는 관세음보살이라며 그녀의 은덕을 입이 마르도록 칭송했다. 또한 조 씨의 횡포 아래에서 부당하게 매를 맞고 쫓겨났던 하인들을 모두 불러들여 억울함을 달래주고 넉넉한 쌀과 배를 내려주어 그들의 충성심을 깊이 위로하였으니 최 판서댁은 더 이상 두려움과 탐욕이 지배하는 복마전이 아니라 따뜻한 인정과 정의가 살아 숨쉬는 명문가로 완벽하게 거듭났다. 그 중에서도 자신이 별채에서 죽어갈 때 목숨을 걸고 약짓거기를 훔쳐오고 어둠 속에서 마님의 눈과 귀가 되어 주었던 어린 몸종 전별이에 대한 윤 씨의 각별한 애정과 보살핌은 참으로 지극하고도 감동적인 것이었으니 집안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훈훈하게 만들었다. 윤 씨는 최고급 명주실로 직접 곱게 지은 솜저고리와 따뜻한 털배자를 전별이에게 내어주며 전별아,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그 차가운 냉골에서 원한을 품고 얼어 죽었을 것이다. 이것은 내 생명을 구해준 너의 용기에 대한 작은 보답이니 부지 기쁘게 받았다오라고 따뜻하게 말했다. 전별이는 새 옷을 품에 안고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마님 소희는 그저 마니의 깊은 인덕에 감화되어 도리를 다했을 뿐이옵니다. 이토록 귀한 옷을 주시니 평생토록 마님의 수족이 되어 충성을 다하겠사옵니다라며 바닥에 엎드려 감격의 절을 거듭 올렸다. 어묵했던 겨울에 매서운 추위도 서서히 물러가고 처마 끝에 매달려 있던 고드름이 따뜻한 햇살에 녹아내려 경쾌한 물방울 소리를 내기 시작할 무렵 최판서 댁의 넓은 앞마당에는 봄을 알리는 매화나무 가지마다 붉고
앙증맞은 꽃망울들이 톡톡 터지기 시작했다. 겨운에 쌓여있던 무거운 눈더미들이 흔적도 없이 녹아내린 자리에는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언 땅을 뚫고 강인한 생명력을 뽐내며 돋아나고 있었으니 이는 길고 길었던 시련의 계절을 꿋꿋하게 이겨내고 마침내 찬란한 승리와 평화를 맞이한 정실부인 윤 씨의 삶과 완벽하게 맞닿아 있었다. 얼어붙었던 가문의 정원에도 따뜻한 봄바람이 살랑이며 향긋한 매화 향기가 담장을 넘어 온 동네로 부드럽게 퍼져나갔고 마당을 쓰는 하인들의 빗자루 소리조차 마치 즐거운 봄노래의 박자처럼 경쾌하고 흥겹게 울려 퍼지며 새 생명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어느 맑고 고요한 봄날 저녁 윤 씨는 단정하게 불을 지핀 화로 앞에 앉아 은은하게 피어오르는 참수채 열기를 느끼며 옥으로 만든 귀한 닭이에 정성스럽게 끓인 맑고 향긋한 찬물을 천천히 따르고 있었으니 방 안에는 깊고 청아한 차의 향기가 구름처럼 아스라이 피어올랐다.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별채에서 굶주림과 추위에 떨던 창백하고 앙상한 모습이 아니었으며 온화한 미소와 범접할 수 없는 고결한 기품이 얼굴 가득 흘러넘치고 있었으니 그 여유로운 자태는 험난한 풍랑을 이겨내고 잔잔한 호수에 도달한 나룻배처럼 한없이 평화로웠다. 창호지를 통해 스며드는 붉은 노을빛이 그녀의 단아한 옥색 치마폭을 따뜻하게 물들이고 있었고 화로에서 씩씩거리며 끓어오르는 찬물 소리는 마치 세상의 모든 번뇌와 고통을 하얗게 씻어내는 정화의 음악처럼 방 안을 고요하고도 숭고한 분위기로 가득 채우고 있었다. 윤 씨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잔을 천천히 들어 올려 입가에 가져갔고 혀끝을 맴도는 쌉싸름하면서도 달콤한 찬물의 깊은 맛을 조용히 음미하며 지난 겨울 몰아쳤던 그 끔찍하고도 혹독했던 눈보라의 밤을 회상하듯 지그시 두 눈을 감았다. 살을 에이는 추위 속에서 발가벗겨진 채 쫓겨나 절규하던 조 씨의 최후와 별채의 냉골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버텨냈던 자신의 기나긴 인내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으나 이제 그녀의 마음속에는 분노도 원망도 남아있지 않고 오직 하늘의 순리에 대한 깊은 체념과 평온함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 윤 씨의 곁에서 다소곳이 앉아 화로에 불을 쬐고 있던 전별이가 마님차 향기가 참으로 맑고 달콤하옵니다. 라고 속삭이자 윤 씨는 빙그레 웃으며 차가운 맹독을 품어낸 차나무만이 이토록 맑은 향기를 낼 수 있는 법이지 우리의 삶 또한 이 차와 다르지 않느니라라고 부드럽게 답했다. 모진 비바람에 시달리고 차가운 눈보라에 얼어붙으면서도 결코 뿌리를 잃지 않고 묵묵히 버텨낸 나무만이 봄날에 가장 찬란하고 향기로운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그녀의 담담한 독백은 조용하지만 묵직한 울리 되어 안채에 따뜻한 공기를 타고 깊게 퍼져나갔다. 거짓과 탐욕으로 쌓아 올린 모래성은 결국 가장 차가운 겨울 바람 앞에 흔적도 없이 부서져 내렸고 진실과 인내로 닦아놓은 굳건한 바위는 어떤 시련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마침내 찬란한 승리의 아침을 맞이한다는 천고의 진리가 바로 윤 씨의 삶 그 자체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달빛이 은은하게 비추는 안채의 고즈넉한 밤 기운 속에서 지그시 미소를 띠며 따뜻한 찻잔을 기울이는 윤 씨의 모습은 사필 귀정과 인과응보라는 우주의 거룩한 법칙을 증명하는 한 폭의 아름다운 수묵화로 남아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깊고도 숭고한 향기를 세상에 널리 퍼뜨리고 있었다.